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역할론을 띄우면서 압박하는 중인데 5월 2일 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해외 순방 출국을 막겠다. 이렇게 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네.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적을 이탈해서 공평무사하게 여당과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국정을 펼치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럴 거면 왜 다수당의 국회의장을 줘요? 그냥 아무나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주거나 제일 선수 높은 사람 주지. 나이 많은 사람. 김진표 의장님은 지금 두 분이서 합의 봐서 오세요로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아. 들어와. 그래서 본인이 같이 앉아서 들어와. 예를 들면 아주 뜨거운 열탕에 들어가서 네. 아니 사우나에 들어가서 합의 못 보기 전에 다 같이 여기서 그냥 쓰러진다라는 예를 들면 뭐 비유적으로 보기 좋죠. 보자면 예.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풀어야죠. 그리고 그런 것과 가장 먼 캐릭터의 분을 민주당이 뽑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래요? 아니 네, 방금 나간 두 분의 평론가들을 애잔하게 바라본 한 분의 당선자가 있습니다. 불과 한 3주 전만 하더라도 이분들과 크게 신세가 다르지 않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갑 김성회 당선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예,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예. 어떻게 잘 지내셨다는 질문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뭐 아유. 장르가 한판 승부인 것 같습니다. 한판 승부에서 그러네. 참두 분은 맞네, 맞네요. 네. 아. 제가 발굴하다시피 한 인재이죠. 아, 그래요? 이상민 씨. 예, 뭐 본인도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출연료의 절반씩을 입금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네. 단 한 번을 하지 않더라고요. 김영란법 위반될 수 있어서. 제가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제가 뭐 어디라고 프로그램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네. 많은 프로그램에 제가 자발적으로 소개해드리고 그래요? 이런 분을 써야 된다라고 네. 해서 이분이 지금 추천해서 여기까지 올라갔거든요. 꽂아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너무 잘하잖아요. 아, 진짜 잘해. 인성, 맞아. 인성. 아 예. 잘하고 진짜 그다음에 잘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잘하는데 매일매일 뉴스를 업데이트해서 맥락을 알고 있어서 아, 맞아. 맞아요. 그 성대모사가 그날 걸 가지고 맞아요. 하잖아요. 네, 야, 맞아요. 이건 따라갈 수가 없고 어. 그다음에 제가 누구라고 정확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네. 대선 주자 중에 몇 명은 그 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할 정도로 밀착해서 관찰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질문을 했을 때 네. 그 프로들끼리만 아는 그 반응이 있거든요. 네네네. 요 사람은 원래는 이렇게 반응하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현장에서 터뜨릴 때 아. 빵빵 터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네. 정치 거의 뭐 나무위키 수준이에요. 고관여충이 너무 심해요. 아, 뭐 그래서 저는 뭐 이 업계에서 원탑이다. 아. 이 모든 배경에는 제가 옳은 소리를 구독해 놓기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DB가 있다. 이런 네. 마치 우리가 짠 것 같잖아. 네, 네, 그러니까 네. 24만 넘었나요? 24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제가 사실은 저보다 구독자가 낮은 유튜브는 웬만하면 출연 안 하는데 예. 아 근데 진짜 정말 이걸 저 김성애 당선자님 모시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네. 눈물을 뿌려가면서 제가 모셨어요. 아유,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우리 또 김성애 네. 당선자가 워낙 또 전에 정치평론 이런 걸 또 오래 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해박한 지식은 네. 물론이고 또 좋은 또 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오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뭐 네. 아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어느 쪽으로 좀 지망하고 계세요? 바로 좀 훅 들어가면. 뭐 이제 그 초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시키는 대로 가야지. 예, 그렇죠. 예. 아,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쉽게 말하면 시키는 대로 한노위 갑니까 그럼? 당이 여러 가지 그림을 짜면서 이렇게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제 의견도 얘기하지만 결국은 당의 요구대로 수용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의원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잖아요. 저는 정치인이니까요.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영입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아.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 이렇게 그렇지. 들어오는데 네. 제가 보좌관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네. 오히려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더 어렵습니다. 아. 뭐냐면 아는 사람은 때리기가 힘들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 속에서 국정감사나 감시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집에 애가 셋인데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집 애가 셋이 손가락이 몇 개. 그렇죠. 네. 그런 건 거죠. 근데 네. 국정감사는 훨씬 더 엄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에서 필요한 기술들과 내용들의 습득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리고 국민 여론이 어떻게 따라가는가를 보고 네네. 판단하는 문제라서 뭐 어느 상임위를 가는지는 정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제일 길게 하신 건 어떤 상임이에요? 보좌관 하실 때?
뭐 두루두루 다 해봐서 뭐 문체의 행안위, 뭐 보건복지도 해보고 환노위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해봤기 때문에 뭘 딱히 뭘 선호한다거나 이런 거는 네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상임위 중에 그래도 왜 인기 많은 데가 있고 국토위. 국토위, 좀 상대적으로 적은 데가 있잖아요. 환노위. 환노위가 제일 적어요? 왜 네. 그런지 제가 설명 네. 간단하게 드리면 국토위는 돈을 쓰는 그렇겠죠, 부서입니다. 그렇죠. 아. 예. 국가 재정을 갖다가 어디다 넣을 건지를 네. 쓰기 때문에 네. 여기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 앉아 있는 모든 부처 공무원들이 네. 일을 하고 싶어요. 네. 그게 부처의 존재 이유니까. 예. 도로를 놓읍시다 이러면 웬만하면 도로를 놓는 이유를 만들어서 놓으려고 하는 게 네, 국토부라고. 네, 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일을 하고 나면 뭐 도로가 쭉쭉 깔리고 막 이런 네. 이제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인기가 그래서 많아서. 당의 입장에서도 이게 일종의 균형 발전인데 음. 발전이 가장 덜 된 지역의 의원을 또 국토에 배치해서 해당 지역을 또 발전시키는 것도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환경하고 노동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야인데 왜 환경하고 노동이 하나의 상임이냐? 네. 환경도 규제고 네. 노동도 규제입니다. 아. 물론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노동을 고용노동부로 바꿔서 규제부서가 아닌 것처럼 바꿔놨지만 네, 네. 기본적으로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업을 규제하는 게 네, 네, 일이고 환경부도 마찬가지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부서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죠. 네. 그런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판에서 입장에 보면 자기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환경부와 노동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면 안 돼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이게 약간 우울한 게 있는 거고. 우울하죠, 전체적인 진짜. 분위기가 우울하고 예, 여기는. 환경부에서 어려워요, 아. 뭐 이렇게 예산을 타오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전행 중에 하나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토부 공무원들 대거 환경부로 보내서 국장 스위치한다고 했던. 스위치를 이렇게 교환을 합니다. 아. 왜요? 환경부에 개발 논리를 심어 넣으려고. 아. 그래도 도로를 깔아야지. 그 무슨 환경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 미래를 위해서는 도로를 까는 게 맞아라고 국토부 국장을 데려다가 환경부에 앉혀놓으니. 네. 예. 기본적으로 환경부와 노동 문제 기본 탑재된 생각이 좀 다르죠. 다르게 시작하긴 DNA가 좀 다르죠. 공무원들도 네. 당연히 그런 입장에서 네. 노동자 인권을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는 고용노동부 공무원들과 산업에서 실적을 내야 된다는 산자부 공무원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죠. 그 제가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 뭐라고 하냐? 과방위는 왜 붙어 있는 거? 과학이랑 방송을 왜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옛날에는 국정홍보처 기능이 작동했을 때는 문화체육에다가 맞아. 방송통신위원회가 붙어 있었던 적도 네. 있고 기네요. 그때 따라서 약간 그 정부가 강조하는 기능에 따라서 국회도 변화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네. 것인데 그 과방위 지금 좀 띄워야 현재는 될것 같은데. 과학기술하고 방송이 떨어지면 네. 사실 그렇게 되면 과학기술만 놓고 보면 또 이게 작아져서 작아지는 규모가 문제가 너무 있죠. 예. 작아서요. 과방위도 크게 인기 있는 쪽은 아니군요. 그래도 과방위는 핫하긴 해요. 과방위 핫해요. 네. 하여튼 환노위가 제일 인기 없고 네. 그 다음에 어디예요? 그건 완전히 호불호가 갈리는데 농해수위. 농해수위는 아. 바다를 끼고 있지 않으면 사실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대신 농해수위는 수급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을 하고 원하는 싶은 지역분이 분들이 딱 있고, 있고. 해야 될 분들이 있고 그 티와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서 평생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갈 일이 없어도 농해수위 자체는 잘 굴러갑니다. 환노위 가시겠다. 환노위. 제가 그래서 처음에 환노위 갈 것 같다고 네. 했잖아요. 쭉쭉 얘기 들어보니까 환노위 가시겠어. 근데 이제 환노위라는 곳이 해결해야 될 과제는 많은데 네. 사실은 환노위야말로 중진 의원들이 가서 그러니까 뭐 제가 안 가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혹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서 정치적으로 힘이 더 많이 생기면 나중에는 꼭 환노위에서 큰 일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어쨌든 규제를 해야 되는 거면 정치인들이 좀 무게감 있는 분들이 가서 하시는 게 더. 그러니까 이제 비정규직과 정규직 문제를 포함해서 노사 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은 결국은 환노위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은 안 되고 사용자와 정부와 노동자가 같이 테이블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정치인들이 움직여야죠. 네네. 당선자님이 보시기에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예. 어디에? 국회에 들어가실 때. 국회에서 네. 국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 국회의 시급한 문제는 글쎄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회담을 보니까 네. 저 이제 그걸 보기 전이었으면 대화와 협력, 협치라고 말을 했을 텐데 네. 이게 아무런 의미 없는 공연불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만나도 소용이 없더라. 그러니까 그 회담 뭐 얘기 잠깐 하면 회담을 보면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갈망하는 게 없어요. 이게 사실 제일 하고 큰 싶은 게 문제입니다. 뭔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15분 동안 말한 게 길었니 짧았니 사실 저는 논외로 보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잘했는데 네. 그건 제가 생각하는 우려의 핵심은 아니고 네. 대통령이 안절부절한 주제가 사실 있어야 된다. 아하. 내가 이것만큼은 꼭 올해 좀 해보고 싶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위기인데 야당이 이런 걸 좀 도와줬으면 의대정원 확대 좋겠다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국가의 산업을 먹여 살리거나 먹을거리를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고 대통령이 생각에 이건 너무 작지 않아? 뭐 이런 정도의 차원이라서 네. 그거는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공감대를 형성했잖아요. 그럼 근데 그 공감대라는 것은 이미 한 달, 두 달 전에 형성되어 있던 거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정부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그 문제 윤석열 말고. 대통령이 아니, 그걸 던질 때는 네. 자 그럼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좀 들어와서 역할을 해주십시오. 아. 구체적으로 압박을 딱 해서 이재명 대표가 거절 못하게 만들어서 테이블을 구성한다든지 그래서 그 테이블로 논의의 성격을 넘긴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고 네. 물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수출 문제, 외교 문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데 뭐 연금 얘기도 아까 전에 하셨는데 예. 네. 이런 것 중에 한두 개가 딱 정말 야 그렇죠. 이건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어서 대표님 뭐 15분 동안 말씀 많이 주셨는데 네. 뭐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걸 좀 하고 싶은데 연금 개혁 이거 하고 싶은데 네. 뭐 들어드리면 이거 해주시겠습니다. 아. 논의 원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네. 딜을 좀 해야 되는데. 당연히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래를 대신하라고 유권자들이 정치인을 뽑아준 건데 대통령이 140분인가 되는 시간 동안 아무런 거래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너무 큰 충격이에요. 통보는 하나 있었잖아요. 민정수석실을 부활할 거라는 언지를 주긴 법률 했잖아요. 아니 그게 수석? 민생과 무슨 상관이야?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게 뭐냐. 거기서 이제 본인이 뭐 대통령이 먼저 또 얘기한- 사법 얘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전공 분야를 사정기관 못 수사 넘어가서. 네. 어떻게 하면 수사를 더 잘하는 정부를 만들 것인가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걸 보여줘서 전 정말 그래서 어떻게든 국회가 열리면 네. 국민의힘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을 하면서 뭔가 일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었는데 네. 이게 정말 욕심이라는 것을 대통령의 회담 모습을 지켜보면서 느꼈고 뭐 이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절망적이다. 그러니까 그 태도는 대통령께서 여당도 야당도 국정 운영에 있어 기본적으로 의회라는 기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안에서 뭘 지지고 볶아봐야. 이제 나라를 운영하는 건 우리 정부고 저 국회는 시끄럽게 자꾸 뭐 방해하고 해박 놓는 그런 세력 정도로 인식을 하는 것 같다. 됐고 법이나 만들어줘인데 됐고 법이나 만들어준 데가 국회가 아니라고요. 아. 그러면 저희가 이 법이 꼭 좀 필요한데 뭐랑 바꿔주실래요? 라고 거래를 해야죠. 거래를. 근데 글쎄 제가 회담 내용을 뭐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떤 거래 흔적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이것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으니까 네. 좀 합시다. 아. 대신 우리가 뭐 들어야 될까요? 좋습니다. 그럼 최혜병 특검 들어드릴 테니까 연금개혁위원회 우리 이재명 대표 직접 들어와서 위원으로 앉아주십시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한두 가지라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걸 다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네. 하나도 안 들어줘도 되는데 그럼 최소한 본인 아젠다는 있었어요. 그 본인 아젠다라는 게 이제 긍정적으로 뭘 해보겠다는 아니지만 막아보겠다는 아젠다는 확실히 있는 거 뭐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막을 김건희 막아보겠다. 특검이라든지 이거는 좀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대통령한테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저에게는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네. 제가 실제로 지역에 다니니까 그 유권자들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업하고 여태 국민의힘 찍어왔던 사람인데 지금 IMF보다 힘들다. 내가 넌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당신을 네네. 찍어볼 텐데 이런 말씀들 하시면 대통령이 그런 총선의 민심을 느끼셨다면 그러니까 본인 태도 고치는 문제는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물가를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걸 일하는 정도는 야당한테 제안을 할 수 있었어야 되죠. 단기 비전이든 장기 정책이든. 그 대통령이 혹시 정치인들에 대한 이 뿌리 깊은 과거부터 있었던 너무 불신의 벽이 좀 높아서 이런 얘기들은 뭐이 정치인들과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혹시 이런 마인드셋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그래서 선거에서 네. 민주당이 87년 민주화 운동 이래로 처음으로 과반 넘게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뭐 터무니없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있는 대로 밀어준 거거든요.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대로 화를 낸 거잖아요. 여론조사 결과는 꿈쩍도 안 하니 네.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 선거로 보여주겠다고 보여줬는데 네. 그래도 꿈쩍 안 하는 건 이건 대통령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꿈쩍 안 해요 만약에. 그러면 저 야당 192석에 달하는 야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국회에서 싸워야죠. 어. 그리고 네.
이런 지경이 되면 저는 여당 내에서도 흔들리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는 아니지 않느냐. 네네. 최소한의 규제 장치나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국회가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최혜병 경우도 그럴 것이고 네. 최소한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생기면서 균열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 균열이 만들어지니까 대통령실이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민정수석실을 부활해서 네. 우리가 수사 기능을 좀 더 효과적으로 통제하겠다라는 선언을 함으로써 국민의힘 당선자들로 하여금 혹시 저 칼을 내가 맞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들게 하는데 근데 정치는 또 칼도 칼이지만 국민이 더 무섭거든요, 유권자가.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지금의 다른 대책은 없다. 국회에서 싸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대한 같은 편을 만들어서 저는 뭐 한 6개월째 이 얘기만 하는데 네. 딱 하나의 카드가 있다면 최혜병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든 여당을 설득해서 이건 통과시켜야 된다. 아 그게 가장 시급하게 통과시켜야 될 법이라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네. 제 아들이 또 지금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했는데 네. 신검도 받았거든요. 아. 근데 제가 아내하고도 하는 얘기가 네. 네.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당연히 군대 본인도 갈 생각이고 네. 근데 이런 정보 하에서는 못 보내겠어요. 그냥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신뢰가.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네네. 군대를 못 보낼 것 같다라는 불안함이 드는 정도 같으면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고 그것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때부터 항상 했던 강조했던 아니 책임을 질 사람이 딱딱 져야지. 네. 네. 그 윗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되나? 라는 것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분별이 안 된 상태라고 한다면 네. 그것은 정확하게 이번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그 현실적으로 숫자를 보면 이 지금 최상병 사건이 수사 외압 의혹이 되게 강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대통령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 의심인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실에서 당연히 거부권은 22대 국회에서도 또 똑같이 행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8석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제의를 한다고 하면 그건 방법이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잘해볼 수 있는 방법이? 무기명으로 하니까요. 네. 제의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아, 그럼 1대1로 8명이 전도를 하는 건가요? 뭐 국민의힘 의원을? 그리고 최근에 의견이 또 바뀌긴 했지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네. 동조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던 적도 있고 네, 네.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혜병 이슈를 가장 먼저 가장 중하게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네. 좀 들은 것 같고 그거는 그런 각종 입법 활동 등을 통해서 이제 현 정부를 뭐 압박 혹은 뭐 견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군요 국회에서는. 네. 행정부가 없으면 네. 사실은 야당이 할 수 있는 민생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민생이라는 건 대통령이 책임지고 야당에게 협조를 구할 때 야당이 견제와 협조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을 하는 거지 네. 우리가 국가 정책을 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이슈로 지금 민주당의 김진표 국회의장에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역할론을 띄우면서 압박하는 중인데 5월 2일 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해외 순방 출국을 막겠다. 이렇게 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네.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적을 이탈해서 공평무사하게 여당과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국정을 펼치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럴 거면 왜 다수당의 국회의장을 줘요? 그냥 아무나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주거나 제일 선수 높은 사람 주지. 나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다수당에 주는 이유는 네. 네. 국회 운영권을 다수당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어느 정당을 다수당으로 선택했으면 그 다수당이 국회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당적을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네. 본인을 지지하고 자기가 보통은 선수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4선 5선 거치면서 뼈에 새겨놓은 그 당의 정신을 기본으로 해서 국회를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라고 시켜주는 거예요. 갑자기 탈당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민주당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눈 가리고 아웅이죠. 네. 다만 탈당까지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무소속이 되어서 다른 당의 입장도 고려해라. 원만하게 고려해서 하라는 것이지 네. 무슨 딱 센티미터로 재서 딱 가운데 서서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김진표 의장님은 지금
두 분이서 합의 봐서 오세요로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아, 들어와. 그래서 아. 본인이 같이 앉아서 들어와. 예를 들면 아주 뜨거운 열탕에 들어가서 네. 아니 사우나에 들어가서 합의 못 보기 전엔 다 같이 여기서 그냥 쓰러진다라는 예를 들면 뭐 비유적으로 보기 좋지 보자면 예. 그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풀어야죠. 그리고 그런 것과 가장 먼 캐릭터의 분을 민주당이 뽑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네. 사실 제일 그럴 분을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 다선 의원들 중에서 그러니까 네. 원래는 안 그랬습니다. 원래는 예전엔 3선 이상이면 국회의장에 도전하고 예전 같은 경우 12, 3, 4대 이쯤 가면 와. 3선 넘어간 국회의원들이 그냥 국회의장 바로 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가 17대, 16대부터 다선 의원 중에서 제일 선수가 높은 의원들 사이에서 경쟁하는 것처럼 되어버려서 지난번에 박병석, 김진표 두 의원이 네. 이제 최다선 의원이니까 전반기, 전반기, 후반기로 후반기를 했죠. 맞는 모양새로 네. 그냥 갔고 음. 후반기에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생겼던 4선 우상 의원이 도전을 했다가 이제 지는 경우가 있었던 건데 네. 이번엔 의원들의 판단은 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뭐 어느 일방의 편을 들어서 막 밀어붙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국회의장으로서의 의무는 적극적인 중재의 자리를 만드는 것까지 포함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어디 편을 들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양당이 막 이야기하고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빨리 좀 권유한다거나 이런 거 정도는 해야 된다. 그냥 그렇게도 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편을 들 거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로 편을 든다고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편을 들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정치행위라서 네. 우리가 정치에서 마치 가운데 서 있는 중립을 되게 깨끗하고 단아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뭐 언론이 겨우겨우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네네네. 생각하고요. 그 외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 유권자가 다수당을 만들어 줬으면 다수당의 의사가 반영된 채로 국회가 돌아가는 게 맞죠. 근데 네. 웃긴 게 국회가 열려서 본회의가 잡히면 김진표 의장님은 아마 이 최상병 특검법에 가표를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찬성표를 던질 거예요. 본인은. 근데 본인이 국회를 직접 여는 거에 대한 부담은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회의를 여는 거에 대한 부담. 그래서 해외로 네, 아니 그게 그건 직접 연결되는 아니지만. 것은 네. 아니지만 또 계속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표결을 할 때도 보면 다 이제 민주당과 발을 맞춰서 표결을 해오긴 했었는데 근데 이게 역사에 남는 일이니까 네. 저는 이렇게 해서 합의가 안 됐네 그럼 저는 잠시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내려져서 안 된다고 네, 지금 잠시 넘어가서는 다녀올 안 수는 된다.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혹시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나요? 어쨌든 국회라는 곳은 다수당 위주로 돌아가게 되니까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을 뽑더라도 국회의장만큼은 적어도 뭐 소수당 혹은 뭐 다수당이 아닌 쪽을 조금 더 굳이 따지면 더 배려를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배를 많이 해왔잖아요. 기본적으로 다수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될 테니까. 전횡을 해오지 않았으니까 최소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국회의장 얘기가 자연스럽게 조금만 좀 네, 네. 나온다면 다음은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좀 혹은 뭐 여론들 혹은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적극적인 네. 좀 민주당 성향의 국회의장을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문자는 되게 다양하게 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지지자들이 예, 누구를 뽑아라 이렇게. 지지자분들께서 뭐 이제 네. 그 당선자 전화번호 뭐 이렇게 보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 는 아예 제 핸드폰 번호를 공개해놓고 공개했으니까. 있으니까 이제 뭐 네네. 카톡으로 또 뭐 문자로 오는데 굉장히 정중하게 굉장히 장문의 글들 많이 보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해보니 네. 이번에 국회의장은 이 사람이 하는 게 있다. 맞다. 좀 당신도 어차피 투표는 당신이 하겠지만 이런 당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좀 생각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 실제 여론조사랑 비율이 비슷해요. 지금 나온 걸 보면 압도적 1등이 있고. 추미애 의장님이 아무래도 좀 더 많아요. 많은 당원들의 지지를 받긴 하는데 다른 의견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뭐 자기는 뭐 딴 데서 이런 저런 정보를 취합해 보니 네. 추미애 의원은 뭐 이런 점에서는 부적합한 것 같고 아하. 당연히 뭐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갑론을박들을 많이 하셔서 네. 저는 다 답은 안 하고 그 랜덤으로 이제 가끔씩 답도 하십니까? 좋은 읽어- 의견 감사합니다. 읽고 제가 읽씹은 있으면 일십하면 약간 네. 읽은 제 시간이 아깝잖아요. 읽은 읽은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걸 일일이 다 답변하기에는 저도 저 시간이 없으니까 네네네. 중간중간 틈날 땐 읽고 나서 이제 최대한. 뭐 제안 감사합니다라든지 뭐 어떤 경우에는 약간 그
글의 구성이 좋으면 저도 이제 논박도 좀 해보고 그래 구성이 좋으면 그러니까 의견이 답변- 설득력이 있으면 아.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럼 또 답도 주시고 뭐. 요거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궁금했는데 그 옳은 소리에서 보면 네. 김성회 유튜브 네, 에 김성회 옳은 TV죠, 소리. 김성회 네. TV.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댓글창에다 남기는 의견을 읽은 다음에 이제 뭐 반박도 하시고 뭐 그냥 뭐 이런 의견 네네. 감사하다 얘기하시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저도 꽤 됐지만 네. 제가 이 문화를 어쨌건 여의도에 가져온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옛날엔 페이스북 라이브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제가 정청래 손혜원 의원님하고 맞아요. 같이 일했는데 정청래 의원님 26만, 손혜원 의원님 30만. 아, 민주당 쪽에서 유튜브로 구독자 많은 채널들은 다는 아니지만 제가 상당히 손을 거쳐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선거 때도 무슨 유튜버가 정치를 하느냐 이런 얘기들로 저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이제 거꾸로인 겁니다. 네. 이미 세상의 흐름은 그러니까 대중들을 접할 때 옛날에는 독자들이 편지를 신문사에 편집장한테 보내서 엽서를 읽고 나서 독자 의견이라는 걸 청취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유튜브로 넘어와 있는데 네. 언제까지 정치인이 특정 언론사나 인터뷰를 통해서는 자기의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채널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고 지지자들의 입장도 듣고 제 주장도 알리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역량을 키워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정치를 하려고 김성의 옳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김성의 옳은 소리로 하려고 인기를 얻어서 뭐 정치를 하는 게 출마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의 옳은 소리라는 채널이 저에겐 스피커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뭐 예를 들면 아침 방송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은 다 전 내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소통하고 제 목소리의 볼륨을 키워서 네. 제가 하는 주장이 왜곡되지 않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하나 갖고 있는 건 정치인으로서는 큰 자산이니까. 표정을 좀 밝게 해주세요. 그게 항상 표정이 심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침 방송 때 네네네. 그거는 노하우인데 방송의 노하우인데 네네네. 노하우예요? 네, 그 웃으면서 하면 네. 뭐가 야, 그렇게 좋냐고. 오늘이 무슨 날인데 웃어? 어제 뭐 예를 어제 뭐 누가 이렇게 됐는데 웃어? 이게 웃음이 항상- 나오냐? 웃음이 나오냐가 제가 예상 못한 데서 웃습니다. 고르바초프의 어제가 재산 날인데 웃어 막 이런 식으로. 그래요? 고르바초프. 근데 이제 무표정하게 하면 네. 진지하구나, 그런 욕은 이렇게. 먹지만 네. 비판은 듣지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진 않거든요. 왜 우울하게 하냐는 정도의 그냥 아쉬운 소리는 좀 들을 수 있어도 심각하게 욕먹진 않는데 막 웃으면서 했다가는 야 너 김성희 정신이 있냐 없냐 지금 오늘이 뭔 날인데 맞습니다. 지금 고르바초프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근데 약간 채널 이름에 대한 오해 같은 건 별로 안 받으세요? 뭐 옳은 소리라고 하니까 네. 이제 어쨌든 과정이 있습니다. 우파의 예. 채널인가 하는 생각도 많이 처음에 이제 하실 것 김성희 TV로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 70% 도. 지식백과 김성희 씨가 그때도 구독자 60만이었어요. 게임 유튜버. 제가 처음 유튜브 시장 들어올 때는 네. 김성애를 검색해서 5페이지를 넘겨야 네. 제가 나왔거든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김성애란 이름을 버리고 다른 이름을 선택했어야 됐는데 그때 우리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에서 오른쪽에 옳은 소리란 채널을 만들었을 때 옳은 소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 옳은 소리. 지금은 국민의힘 TV로 구증승 바뀌었습니다. 한번만 해주세요. 전화가 왔네요. 부증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네. 예. 부정선거. 네.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옳은 말을 하겠다 해서 제가 옳은 소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리을 히읗 받침으로. 예, 이제 이제 민주당 김성애 TV 하세요. 심플하게. 근데 김성애 TV라고 하면 순서가 밀려서 아직도 밀려요. 60만에. 네. 거기 지금 80만이 넘어갔거든요. 그렇구나. 게임 유튜버 김성애 게임 씨는 유튜버 김성애 씨가 네. 제 그 나는 그 김성애가 아니다라고 네. 영상 만든 거에 그랬잖아요. 네. 제가 댓글을 당선사를 거기다 적었거든요. 거기에만 좋아요가 2,700개가 생겼어요. 진짜요. 역시.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 거기가 더 나아요. 네. 80만 다르네요. 그 김성애인 줄 알고 뽑은 분들 꽤 되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심지어 그 글이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이었어. 라든지 자기는 네. 이제 김성애가 캐주얼하게 나오는 네. 방송과 정색한 방송이 다른 줄 알았다. 뭐 이런 근데 분들까지 그 다른 김성애는 뭐하세요? 또 한 번 더 있잖아요. 그 극우 김성애. 되게 많죠. 화성의 김성애. 화성의
저 핵주먹 김성애가 핵주먹. 계시고 네. 그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도 한번 왔어요. 그냥 다른 이유는 없고 이름이 같으니까 밥 한번 먹자. 아, 드셨어요? 네, 먹었습니다. 네. 중간에 거절 못할 분이 제안을 하셔갖고 같이 만났는데 그 뉴스로 보던 이미지보다는 굉장히 예의 바르시고 호쾌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밥을 한번 같이 그냥 맛있게 먹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극우적인 이제 김성애 님. 청와대 비서관 아. 김성애 씨도 이번에 출마 준비를 했다가 안 됐잖아요. 그분이 만에 하나 공천을 받았으면 난 지금 어떻게 그랬으면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맞네. 네, 약간 진짜 동네에서 헷갈릴 수 있을 마타도 것 돌릴 같아요. 때 네. 야 그 위안부 그 김성애 걔 있잖아. 아,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을 간단하게 해서 제가 그 사람인 것처럼 착각되면 그렇지. 굉장히 곤란한 경우를 겪을 수 있었는데 성회 유니버스. 정말 그러니까 정말 드문 이름인데 회자 돌림 자체가 드문데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상민 5명인 건 약간 이해가 뭐 됐는데. 아 저보고 어, 사퇴하라는 분도 있었어요. 네네. 장관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3년 이제 남은 3년? 하여튼 이제 전반기 2년 정도가 이제 지나고 네. 총선 후에 이제 또 한 3년 정도의 윤석열 정부가 이제 계속해서 뭔가를 국정을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안 바뀔 거라고 일단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민주화 운동이 그런데요. 네. 민주화 운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세력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 운동도 그 안에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북한 내에서의 체제 변혁의 움직임이 만들어져야 제대로 된 체제 변혁이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는 국민의 힘이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아무리 때려도 네. 안 그러니까 된다. 우리는 때리겠지만 때리는 것에 대해서는 탄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뭉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28년까지고 대통령의 임기는 27년이고 26년이면 이제 대선판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 전이라도 그때 대선은 확실히 돌아서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쌍두마차가 이끈 이 선거를 국민의힘이 패배한 것은 뭐 민주당의 노력도 있었지만 보수 세력 내부에서 야 또 검사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래서 해봤는데 여기다 한동훈까지 해서는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 리셋 버튼을 누른 겁니다. 보수에서 눌러서 리셋이 되니까 수도권을 저렇게 처참하게 왜냐하면 중반까지는 특히 서울에서는 해볼 만한 지역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국민의 네, 입장에서 네. 봤을 때는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수도권에 있는 지역위원장 한 분이 낙선하고 나서 저한테 전화하셔서 뭐 이런저런 통화를 하는데 자기가 6개월 동안 5%를 정말 피를 토해가면서 올려놨는데 대통령이 대파 한마디로 10%를 깎아먹는 상황에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국민의힘 후보가 탄식을 네, 네. 늘어놓는데 이런 에너지들이 지금은 당장 뭐 또 법률 수석을 신설하니 뭐니 이래갖고 웅크러 들어 있지만 결국은 표출할 수밖에 없다고. 네, 네. 그리고 또 표출이 안 되면 뭐 그냥 서서히 가라앉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이철규 원내대표가 된다고 하면 또 한동안은 그 그립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대통령과 원내대표 간에 좀 합의도 있고. 내년엔 선거도 없으니까 네. 아마도 그런데다 민주당의 파상 공세를 견디기 위해서 강대강 대립이 더 계속되겠죠. 그래서 그게 국가적 손해고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회담이 하나라도 성과를 냈어야 됐는데 어쩜 저렇게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와서 들으면 되지? 들었잖아. 이건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뭐 음악 감상도 아니고. 아 근데 또 제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네. 뭡니까? 월요일 을지로에서 네. 우리 김성애 당선자가 네. 양곰탕을 드시는 걸 봤는데 당선되더니 배가 불렀나 네. 남겼어요? 밥을 남겼다는 아, 거예요. 그래요? 아, 점심이었습니까? 점심? 예. 뭐예요? 을지로 양곰탕. 원래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아, 예, 양곰탕을 먹은 건 맞고요. 세 명이서 세 그릇 시켜 먹었습니다. 세 명이서. 공깃밥 그리고- 많이 남기셨다는데. 그 양이 너무 맛있어서 예. 아. 이 밥을 다 먹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을지로요. 이게 당선 전에는 아, 괜찮아요. 네, 네. 당선 전에는 괜찮은데 아니죠. 거꾸로입니다. 아 거꾸로요? 당선 전에는 네. 어디 식당 가면 네. 이제 사장님 알아보시면 예를 들면 네. 뭐 서비스로 뭘 좀 주신다든지 네. 아니면 마을회관 잔치에 가면 요즘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봉으로 이렇게 밥을 퍼주시거든요. 아, 어머니 너무 맛있네요. 막 먹어야 돼요. 옛날 분이야 고봉이래. 이게 언제적 표현입니까? 한 그릇 다 먹고 나면 커피 믹스 한 잔 주시고 아. 그걸 아무것도 거절하지 못했어요. 아하. 근데 이제 제가 당선되고 나서 좀 당선되니까. 소소하게 바뀐 거죠. 소소하게. 사람 변했네요. 예, 예, 변했어요. 그래서 커피 드릴까 이제 보조 믹스 커피 들고 커피 드릴까 물로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변했네. 변했어. 식성이 변했네요. 식성이. 주는 대로 먹지 않아요. 예, 이제 취향 확고하네요. 주는 대로 먹는 건 끝났어 이제. 이게 그러면 실제 체중이 느니까 힘들거든요. 아. 그래서 밥을 어쩔 수 없이 다 못 먹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근데 테이블이 약간 옆쪽이었는데 그걸 누가 보신 거예요? 그러게 그걸 다 보시네요. 유명세네. 근데 진짜 지금이 기분이 제일 좋으실 땐가? 당선되고 나서? 그쵸?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되게 좋을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니, 거의 얼마- 몇 년 준비하신 거예요? 한 얼마나 오래 20년 준비하신 거 그쵸? 아니에요? 준비로 따지면 20년. 거의 그 그리고 정도 된 것 네. 같은데. 진짜 준비로 따지면 7년인데 네. 그래서 같이 일하는 보좌진들은 7년 전에 같이 하기로 저희들끼리 일종의 도원결을 네. 한 친구들이랑 같이 팀으로 해서 그대로 이번에 돌파를 한 거거든요. 네. 그 이겨서 되게 좋긴 한데 별명이 이무기였어요. 그래서 이무기요. 그래서 용은 언제 되냐고. 여의주가 없어서. 근데 되게 좋긴 한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공적 임무를 맡은 것에 대한 책임감이 전 이렇게까지 억누를 줄 몰랐습니다. 그래요? 네. 잠이 안 오고 막 그러시나요? 저는 이제 잠은 잘 자는데 오늘도 이제 그러다가 5시에 벌떡 일어나갖고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근데 고양동 쓰레기 소각장 그거 언제까지 막아야 되더라. 진짜 그런 생각 막 들어요? 들어요. 들고 내가 공약을 했는데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네, 못 지키면 이제 지금 시장은 상대 당이라서 그쪽에서 밀어붙였을 경우에 제도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공약은 했지만 예,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압박을 해서 문제를 풀 것인가가 아침에 갑자기 생각이 나면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아하. 그 하다 보면 이제 갑자기 또 그럼 시청 이전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잠깐 잊어먹고 자야지 하고 있다가 또 유튜브를 열었더니 뇌가 쉬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다 막 이런 영상이 보고 내 얘기하냐 막 내가 아내랑 하는 얘기를 조청을 했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저 하나를 보고 열심히 했던 주변 사람들도 있고 또 저 하나를 믿고 찍어주신 수만 명의 유권자들이 네.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양곰탕에 밥 반 그릇 남기는 것까지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서 뻔히 봤는데도 의원님들이 느끼는 책임감에 대해서 뻔히 보고 있었는데 그럼 실제로 겪게 되니까 생각보다 커서 막 이렇게 한없이 기뻐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막 밥도 잘 못 드시겠고. 밥은 잘 먹습니다. 그러면 뭐 요 이슈 정도 하나 좀 점검해보고 예.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언론 장악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더 오히려 가속을 내고 있다,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EBS 압수수색 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은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입니까? 자 유시춘 이사장 같은 경우는 다른 얘기는 모르겠고 제가 뭐 영수증을 안 봤으니까 네. 그 이야기에서 팩트로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건 한 달에 업추비가 100만 원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 그러니까 EBS 이사장이 한 달에 업무 추진비로 100만 원을 썼다는 것 자체도 저는 사실 좀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적다는 취지. 적죠, 예, 적죠. 그러니까 그 돈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네. 점심 저녁에 뭘 청취하고 저도 실은 유시춘 이사장님이랑 한번 뵌 적이 있는데 EBS 구내식당에서 구내식당에서 카레 먹었어요. 카레. 메뉴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냥 그렇게 굉장히 소탈한 네.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 100만 원의 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지만 네. 그 100만 원이라는 액수를 놓고 봤을 때 검찰이 언론 기관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할 만큼 위중한 사안이냐. 그러니까 유시춘 이사장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뭐 횡령했다는 혐의가 있다. 이렇다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근데 이 업무 추진비의 액수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어디에서 먹은 건 되고 어디서는 안 되고 뭐 어린이날을 왜 먹었냐 뭐 이런 걸 따진다는 건데 네. 이건 감사해서 할 일인 거지. 이게 검찰이 EBS를 압수수색하는 것 제가 그래서 이 얘기는 이미 이 정권 시작하면서 드렸는데 그 네. 당시에 더 탐사가 압수수색 그때는 열린 공감 TV라는 이름이었을 텐데 네. 한겨레에 가서
한겨레가 89년에 언론사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로 처음 당하는 일인데 이거 인터넷 언론이라고 쉽게 보면 안 된다. 이 다음번이 계속 나올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뭐 지금 뭐 경향신문 한겨레도 됐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그럴 거면 잘못을 하지 말았어야지. 라고 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언론과 권력의 관계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지고 그럼 경영진이 당연히 위축을 느끼게 되고 일선 부장들에게 그 너무 기사 세게 쓰지 마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아마 이 프로그램 제작하시면서도 굉장한 압박을 느끼실걸요. 그럼 뭐 여기에 좀 누구를 앉혀놨으면 누굴 또 불러야 되나? 이 사람이 뭐 C라고 말하면 이걸 뭐라고 고쳐줘야 되나? 이런 걸 가지고 다 징계를 하는데다 그 구성조차도 5명이 합의제로 운영하기로 했던 방송통신위원회를 2명이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지 않냐라는 네. 식의 이런 태도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놨던 규범이 있거든요. 규범. 법으로는 안 돼 있어도 마땅히 그러해야 할 규칙들을 정해놓은 게 있다. 네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그 수하들의 입장에서는 법은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들 사이에서 성인들이 이 사회를 오랜 기간 동안 싸우면서 만들어놨던 규범들을 다 무너뜨리고 기소가 돼 안 돼. 이 하나로 지금 다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방송통신위원회 2명 구성하는 게 니네 기소할 수 있어? 기소 못하지. 그럼 해. 지금 딱 이 태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거는 사회 전반의 신용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되고 네. 이게 자꾸 쌓이면요. 여기에 또 정치권이 부안노동하면 우리도 똑같이 검찰에 찾아가서 뭐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치가 국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 다 포기하고 법원에서 네. 하는 거죠. 법원에 가서 다 손들고 그쵸 제가 잘못했죠. 이 얘기를 듣게 되는 말 그대로 법치 이건 법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지배하는 세상인 거잖아요. 네네네. 원래 법치 국가라는 뜻은 만인이 평등한 이란 만인이 법 적용에서 평등하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통치된 게 아니고 그렇죠. 법에 근데 의해서. 우리나라 이제 네. 옛날에 법과 도가 육아할 때 그 법치가 이 법치랑 섞이면서 네네네. 대통령은 지금 법으로 지배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 좌시해서 안 돼요. EBS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막 무슨 보도 기능이 있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뭐 어떤 목적이라고 문재인 보세요, 대통령 때 임명한 사람은 반드시 사법적으로 단죄해 내쫓는다. 그 목적. 라는 적폐청산의 이미지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권 사람들을 다 몰아내겠다. 그렇죠. 법이라는 그 갈고리를 통해서. 아니 EBS가 어떤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편향이 드러나서 문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때부터 짚어볼 문제인데 이건 아주 순수하게 이렇지 않습니까? 뭐 이제 수사를 더해서 나오겠지만 어쨌든 네. 이사장 한 사람의 법인카드 문제로 압수수색을 들어갈 수 있게 되면 이제 앞으로의 검찰의 힘이라는 것은 여기서 더 세진다? 이거 저는 3년 더 기다릴 문제 아니라고. 네네네. 그 지난 정부에서도 윤석열 그 당시 이제 수사를 했던 사람이겠죠. 그 사람에게 전 정권 사람들이 좀 많이 뭐 잡혀갔다 이런 얘기를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꼭 잘못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전 정부도 윤석열, 한동훈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 갖고 뭐 그 전 정부 사람들을 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정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반성을 한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그 과정을 보고도 똑같이 하는 것이니까 그럼 국민들이 또 다른 판단하시겠죠. 네네. 그럼 이제 이번 정권 지나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이 사라질 거라고 우리가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계속 그렇게 공언하는 건데 네. 정치가 정치 안에서 문제 해결을 해야지 법원에 들고 가서 뭐 하지 말아라. 저는 뭐 선거 기간에 경찰서고 선거 아니고 고발 고소 신고 단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가족을 건드리는 문제를 제외하면 제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는 누군가하고 법적인 다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막 음해를 하거나 하더라도 그건 정치적으로 싸워서 이길 일인 거고 제가 또 24만 유튜버이기 때문에 네. 제 방송 나가서 유튜브에서 욕을 막 하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에서 또 죽어라 이러면서. 아니 정치적으로 싸우는 거니까 막 그 비판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는 반론하고. 충분히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정치인 김성회 어쨌든 국회에 등원하는 김성회
앞으로의 의정 활동을 볼 때 보통 지금 당내 세력들이 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지금 초선들 중에서는 더민주혁신회라는 아주 강경 친명 그 의원들 그룹이 있고 옛날에 그 더미래나 뭐 민평련이나 이런 당내 그룹들이 있는데 내가 법안 발의할 때 최소 같이 해줄 사람들 어떤 동맹 정도의 의원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혼자 하시는 거 마치 아니에요? 너무 외톨이인 것처럼 말씀하시죠. 두루두루 다 친합니다. 좀 친구들 좀 그럼요. 있으신가요? 야, 그럼요. 다 친하고 제가 이제 네. 원래 뿌리로 따지면 네. 그 소위 말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싫어하는 학생운동권 출신이고 네. 제가 또 제 대학에서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까지도 하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있는 네트워크들부터 시작해서 시민사회 운동하면서 있었던 네트워크 또 보좌진을 하면서 구성했던 네트워크 등도 많아서요. 네, 예. 네. 아는 의원님도 많고 친하게 지내는 분도 많습니다. 어디 이제 특정 뭔가 계파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분류되는 건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서. 아니 원치 않다기보다는 뭐 껴준 데도 없고 아, 아껴준데 왜 없어요? 가입하세요, 가입. 저는 고양시갑의 김성애로 일단 지역 분들이 뭐 다른 지역과 다 마찬가지겠지만 네. 저희 지역은 특히 지역 발전이 굉장히 정체되어 왔던 나름의 그 안에서 히스토리가 있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저한테 좀 제일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한때 그래도 꽤 오래 심상정 의원이 이제 했잖아요. 여론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 심상정 의원에 대한 여론이 많이 안 좋아진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건 용서 못하겠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김성애가 당선된 겁니까? 저는 현수막을 한 종류만 걸었습니다. 오. 못 살겠다 심판하자. 라고 했더니 이제 그 지역에 계시는 일부 분들하고 뭐 네, 이제 네. 뭐 그 지역 공약을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그러냐. 물론 제가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서 지역 공약 얘기를 더 많이 하지만, 하죠. 네. 네. 근데 제가 지역 공약 얘기하면 그분들이 내가 지금 오늘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도로는 5년 있다 10년 있다 깔려서 미래가 좋아지는 일이지만 유권자들은 오늘 당장의 하루가 물가가 너무 오르고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긴급한 문제였던 것이고 그래서 선택해 주신 분들이 좀 많다고 보고 네. 그다음에 토론 과정에서 심상정 의원 뭐 제가 이건 공개적으로 처음 하는데 뭐 본인 공개적으로 하셨으니까 토론할 때 저한테 그 얘기를 여쭤보시더라고요. 못 살겠다 심판하자라고 현수막을 걸었던데 정권 심판 얘기할 것 같은 비례로 나가지 왜 지역구 도전을 했느냐. 제가 약간 질문 좀 어렵네요, 근데. 아니,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 저는 정치인이고 윤석열을 심판하러 나왔고 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얘기하는 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지역 공약도 지역 공약이지만 더 중요한 게 난 정권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하면서 약간 쫄리긴 했어요. 야 이러면 지하철 놓고 막 도로 논다는 사람한테 가지 않을까 했는데 저라고 뭐 안 놓는다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만 강조점이 다른 거죠. 네네네. 근데 유권자들이 판단해 주신 거 보면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강했다는 게 하나 네네네. 있고 근데 심상정 의원은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명망은 있으신데 네. 국회라는 곳이 돌아가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원내 교섭단체 간의 합의와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많아서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저 지역 발전에서 제가 있는 고양시 갑 지역이 좀 소외됐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큰 당이 와서 한번 해보면 네네네.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많이들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원내 교섭단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 요즘에 존재감이 이제 그 총선 때 정말 뿜뿜했다가 요즘은 약간 조금 잠잠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조국 혁신당은 한동훈 특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겠다고 국회 등원하자마자 하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잖아요. 거기에 같이 동감을 하세요? 같이 행동을 하실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저는 최상병 특검이 더 중요하다고 그게 생각합니다. 우선이고. 이게 아젠다를 여러 개 흩어놓고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최상병 특검은 5월에 빨리 21대에서 끝내고 22대에서는 한동훈부터 합시다. 통과가 되고 나면요. 네. 그럼 그때 가서 또 해봐야 되겠지만 첫 번째 주제로 그 다른 야당에서 제안하는 특검 가지고 국회를 시작할 수는 없죠. 민주당 아젠다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 민주당은 예를 들어 최상병 특검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민생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뭐 김건희 특검 포함해서도 그런 것도 그것대로 또 작동을 할 것이고요. 네. 한두 가지 주제를 갖고 할 수가 없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많이 필요한 거고 이제 상임위별로 또 구성이 되고 나서 원내대표도 뽑히고 좀 네. 그 준비기를 한 2달 거칠 것이고요. 8월에
당 지도부까지 일신이 되고 나면 네. 그때 가서 어떤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최상병 특검이 일단 가장 우선적이고 네. 그 다음에는 또 민주당 내에서 여러 토의 등을 거쳐서 이제 그 우선순위들은 아마 결정하실 예, 뭐 거로. 거기에서 지금 뭐 예를 들면 한동훈 특검을 하느냐 마느냐는 논의에서 중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특검을 저 조국혁신당은 또 계속 하겠다고 이제 네네, 보도가 그건 나오는 것 약속이었기 같은데 때문에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거기서만 추진한다고 될 수 있는 거는 아니겠죠. 어쨌든 뭐 12명의 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도와주지 법안 않으면. 발의가 되고 이제 네. 싸움이 시작되면 이제 그것이 국민적으로 얼마나 공감대를 얻는가라는 과정들부터 시작해야 되고 이게 그냥 보면 쉬워 보이지만 그 중간에 예를 들면 언론사들과 또 이렇게 해서 또 뭐 관련된 사건들이 보도가 되고 국민적 여론이 일어나고 이런 게 종합적으로 쌓여가는 예술이거든요. 이게 선언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선거 때 모든 언론들이 나오는 대로 써주니까 가능한 일이고 실제 국회에 들어가면 그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요. 아니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열심히 해야죠. 그럼 보통 저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170석 이렇게 크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저 반대쪽에 이제 국민의힘이 있고 그 사이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더 뭐 왼쪽이나 사무처에서 무슨 원칙을 갖고 배분을 할 텐데 네. 한쪽으로 몰고 가운데 그 야당들이 또 끼고 이쪽에 국민의힘 넣고 초선들이 앞자리 앉고 다선이 뒷자리 앉고 약간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혹시 오래 계셨으니까 아마 네. 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앉나 궁금해갖고. 예, 그냥 뭐 그런 정도 이제 앞 사무처에서 그냥 이렇게 정하는 거라 예. 기계적으로. 그 지정석인 거죠, 그거는 당연히. 그쵸 네, 지정석이죠. 네. 상임위는 가나다 순으로 앉고.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상임위는 환노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여가위 겸임도 가능합니다. 네, 안내 가능성이 높은 김성애 당선인님. 하여튼 당선되고 굉장히 기분 좋으실 거라 생각했는데 물론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만 그럼요, 예. 그래도 굉장한 부담들이 불현듯 자다가도 몰려오는 그러네요. 예. 김성애 당선인님, 동명이인도 참 많은 김성애 당선인님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등원하시면 자주 못 뵙겠네요. 그건 뭐 이제 당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또 당 따라가야죠. 그렇습니까? 네. 자주 좀 뵀으면 좋겠는데 워낙 이제 활발하게 방송 활동 하시던 네, 분이라 네. 또 대변인 팬들도 할 수도 많으신데. 있죠. 뭐 원내 당 대변인. 대변인. 박찬대 의원이랑 좀 친하신가요? 뭐 친하기까지는 뭐 아. 지역구도 다르고 사실 네네. 그렇게 교분이 있지 않은데 통화는 몇차례 했어요. 그래요? 예. 이번에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미심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뭐 축하 메시지 한번 좀 드릴까요? 우리 저 대통령의 당선 축하 메시지. 제가 우리 축하드리고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뭐였지? 한판 승부 좀 안 보셨어요, 대통령? 한판 승부 봐야지. 우리 서정우 변호사 나오는데 파이팅 서정우. 근데 진 교수는 왜 안 나오는 거야? 뭐 방송에서도 우리 거의 매일 같이 보셨잖아요, 그죠? 이상민 크리에이터랑. 저랑은 네. 예 진짜 매주 1회 정도는 계속 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저랑도 자주 네. 매부쇼에서도 뵙고 했었는데 벨쇼에서 이제는 뵙기가 매우 어려워진 네. 분이 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뭐 기쁘면서도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네, 네. 네, 남기지 마시고 농해 수위로 가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또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최은경 기자님, 네.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